오늘은 저희 회사가 올해 MDR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MDR을 받은 그 성공 기업의 사례로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니까 장소가 너무나 아름답고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신 보건진흥원과 사인엑스 담당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DR잼이라고 이렇게 엑스레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 대표님이 그 물리학 박사여서 엑스레이가 이제 우리 한국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2003년도에 저희 회사를 지었고요. 저희의 주된 생산품들은 우리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 찍으시잖아요. 그런 엑스레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직원은 한 300명 정도 되고 매출은 1,200 정도 되며 이제 코스닥 상장한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의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저런 제품 알겠다. 병원 가면 저런 제품 썼어 라고 생각하시는 정통적인 엑스레이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칠해진 것이 저희가 이제 MDR을 할 때 그 대표 모델로 우리 이제 샘플링 모델로 인허가를 진행했었던 모델이고요. 이런 많은 모델 중에 4개의 제품. 그래서 엑스레이 여기 그 우리 엑스레이에서 디지털 디텍터 쪽에 대한 부분과 모바일 엑스레이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라고요. 엑스레이 시스템이 일체형이 된 시스템적인 엑스레이 시스템이고 엑스레이 제너레이터 요 4가지를 저희는 샘플링해서 MDR 인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좀 MDR 신청부터 취득까지의 어떠한 히스토리가 있었냐, 얼마나 기간이 걸렸냐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CMDR 전환 신청을 2020년 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계약을 2022년 1월에 했고 그다음 4개에 대한 모델의 테크니컬 도큐먼트를 MB에다가 2022년 6월에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연도가 잘못됐는데 2022년 7월에 여기 제출된 테크니컬 도큐먼트에 대한 어세스먼트 코멘트를 받았는데 요거 이제 좀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이때 저희가 MDD 서티피케이션 만료가 2023년 4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전 MDR 서티가 갱신되기 전에 1년 전 정도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만료가 곧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급하게 신청을 하게 돼서 테크니컬 도큐먼트를 아주 준비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코멘트를 받았더니 MDR 테크니컬 도큐먼트를 내야 되는데 테크니컬 도큐먼트를 제대로 안 냈더니 엄청난 코멘트를 받았죠. 이 정도로 해서 니네 MDR 받을 수 있겠니? 정도의 어떤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요때 많은 담당자들이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하면서 저희 RA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임자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퇴사하게 되었고요. 제가 2023년 10월에 입사를 하면서 이 어세스먼트 첫 번째 어세스먼트에 대한 코멘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처리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유효기간 만료 전에 MDR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제 노력했는데 너무나 이제 짧은 시간이어서 이거는 좀 어렵죠. 어쨌든 좀 제가 이제 들어와서 MDR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가운데 2023년 3월에 우리 기존의 MDD 유효 서티피케이션을 유효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MDR 개정이 있었죠. 그리고 저희 회사가 좀 살았습니다. 이렇게 3월에 개정이 됐고 저희 유효 기간이 이제 4월이어서 저희는 큰 문제 없이 계속적으로 제품을 팔 수 있게 되는 기적적인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들어오고 나서 1년 후에 테크니컬 도큐먼트 1, 테크니컬 도큐먼트 1에 대한 어세스먼트가 완료가 됐고 2023년 10월 정도에 우리 클리니컬 쪽인 테크니컬 도큐먼트 2 어세스먼트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23년 11월에 QMS 심사까지 완료해서 이게 이제 본사 TR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TR 리뷰는 이제 클리니컬이 저희는 먼저 끝나서 2024년 11월에 TR이 완료됐고 그리고 2025년
네, 여기 3년입니다. 죄송해요. 3년 11월에 테크니컬 도큐먼트 2, 이제 클리니컬 쪽이죠. TR이 완료가 되었고 2025년 4월에 테크니컬 도큐먼트 1 TR이 완료가 돼서 30는 2025년 6월에 저희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히스토리를 가지고 저희가 MDR 승인이 났는데요. 오늘 저희가 성공 MDR을 를 받은 기업으로서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내가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이 MDR을 신청하고 끝까지 MDR을 받으면서 저희가 이거를 미리 고민했었으면, 미리 이것을 생각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저는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 우리 이제 MDR을 진행하면 어떠한 순서로 진행이 될까? 이거는 MDR 심사원의 입장이 아니라 MDR을 진행한 사람으로서 좀 저는 단계를 크게 4가지의 단계로 보았습니다. 먼저 테크니컬 도큐먼트를 프리페레이션 하는 단계, 준비하는 단계죠.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 MDR을 신청하는 단계. 그리고 신청이 끝나면 테크니컬 도큐먼트를 어세스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QMS 심사를 하게 되죠. 이 TR 테크니컬 도큐먼트에 대한 어세스먼트와 QMS 단계, 그리고 이 어세스먼트가 끝나면 테크니컬 리뷰 TR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TR 리뷰 단계, 그리고 TR 리뷰가 끝나면 서티가 발행되는데 이런 단계로 조금 제가 나눠 보았고요. 이럴 때 다 각 단계마다 좀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까 좀 저의 경험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했고요. 참고로 테크니컬 도큐먼트 1은요, 우리가 기술문서 MDR 기술문서 심사를 하면 크게 심사원이 2명으로 배정돼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테크니컬 도큐먼트 1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술문서 심사를 테크니컬 도큐먼트 1 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도큐먼트 2는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심사가 그 테크니컬 도큐먼트 2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 문서를 심사한다고 했을 때 승인 기관에서는 그것을 어세스먼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도큐먼트에 대한 어세스먼트를 한다 하고 표현하고, 그 어세스먼트를 하는 사람은 우리 오디터라고 하지 않고 어세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세서가 테크니컬 도큐먼트에 대한 어세스먼트가 끝나게 되면 테크니컬 리뷰를 하는데, 이거는 어세서가 어세스먼트를 잘했니?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테크니컬 도큐먼트를 잘 만들어서 제출했니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세스먼트를 했었을 때 어세스먼트를 어세서가 잘했니를 보는 거고, 그래서 심사원을 심사하는 부분이 테크니컬 리뷰고, 이거는 이제 본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리뷰가 끝나면 이제 서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 총 11개의 베이징 UDI 중에 4개의 모델을 샘플링해서 이제 4개의 모델을 샘플링해서 이 4개의 테크니컬 도큐먼트를 준비해서 심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총 승인 모델이 한 100개 정도 되고, 저희 자체 모델은 58개 정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OEM으로 해외 그 기업에 OEM을 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게 42개의 모델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테크니컬 도큐먼트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뭘 고려해야 되느냐입니다. 자, 첫 번째,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그 테크니컬 도큐먼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MDR 및 관련 가이드에 따라서 문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여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좀 부끄럽긴 한데, 그러려면 많은 기업들이 MDR에 대한 기술 문서를 만들 때 어떠한 도큐먼트 가이드라인을 봐야 되는지를 이해하셔야지 되는데, 담당자들이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봐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니컬 도큐먼트를 만들 때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봐야 되고 어떠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내가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지를 먼저 아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떤 문서를 봐라, 어떠한 문서를 봐라라고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는 분,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내가 테크니컬 도큐먼트를 만들 때 어떤 문서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스터디를 잘 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입니다. 특히나 MDR에서는
테크니컬 도큐먼트, 여기 어넥스 2의 테크니컬 도큐먼테이션이라는 이거에 보면 테크니컬 도큐먼트의 구성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테크니컬 도큐먼트의 구성에서 어떠한 컨텐츠를 담아야 되는지까지가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이 충분하게 담겨져 있는지를 심사원이 보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잘 보셔서 테크니컬 도큐먼트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각종 가이드라인, 그래서 우리가 MDCG 그 가이드라인을 이 유로파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데 보시면 여러 가지 가이던스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혹은 여기에 있는 글씨만 구글에서 치셔도 이 페이지에 쉽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고요. 제가 많이 찾아가는 사이트 하나인데요. 이거는 유로파 사이트는 아니고 사설기업의 사이트인데, 되게 MDCG 가이던스든 그 메데브 가이던스든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가이던스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자주 찾아가서 보는 사이트인데,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회사가 MDR을 받고자 하는 여러분의 회사의 제품에 어떠한 가이던스를 내가 봐야 되는지를 이해하시면 좋겠고,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PDF본으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이것을 구글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하시면 쉽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읽을 정도 수준의 번역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충분하게 보시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는 MB가 이제 DMV입니다. 저희는 DMV를 통해서 MB를 받았는데, 각각의 MB, 요거는 이제 TUV 슈드고 이거는 여기는 DMV인데, 이 DMV에서는 테크니컬 도큐먼트를 제출할 때 폴더링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폴더링을 어떻게 하느냐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제출하는 문서가 이런 거니까 이런 구성으로 폴더링을 해서 제출해 라고 하는 가이던스입니다. 이거를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 있어요. 제출해야 되는 문서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몇 개의 문서를 제출해야 되죠? 이제 그것부터 이제 궁금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 도큐먼트 그 제출에 대한 닥트리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면 어떠한 문서를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MB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서를 어느 폴더에다 넣어라 라는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가이던스만 보면, 우리가 심사하려고 하는 기관에서 제출해야 되는 문서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제출할 때 이런 폴더링에다가 이런 문서를 넣어야 되겠구나라는 인사이트를 받게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군데만 이렇게 가이던스를 이제 제가 여기 넣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심사하는 기관마다 이렇게 도큐먼트를 폴더링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이렇게 제공하고 계실 건데, 이 가이던스를 통해서 어떤 문서를 만들어야 되고 이 문서가 어떻게 폴더링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께서 사전에 준비하시고, 이거에 따라서 폴더링 하시고 문서를 만드시고 폴더링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DR 신청 전에는 유다메드에서요, 우리 PRIC 등록과 SRN 등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MDR을 신청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MDR을 신청하기에 앞서서 유럽의 유다메드에다가 기업 넘버인 SRN 넘버를 발행 받으셔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SRN을 발행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MDR을 준비하시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MB를 찾아가서 신청서를 얘기하고 할 때 SRN이 없다라고 하면 신청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 어떠한 제조 어퍼가처럼 번호가 있듯이 유럽에도 신청을 하게 되면 번호가 필요한데, 이게 발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발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유다메드에 여러분 기업이 가입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어떠한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서 SRN 발행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PRIC 등록까지 같이 하셔서 기업이 MDR을 신청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이거 잘 모르면 이거를 다시 신청하고 할 때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사전에 신청하기 앞서서 이런 것들을 아셔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 사이트에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의 회사나 이런 것들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EMDN, 여러분들이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의 EMDN 코드를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이제 우리 제품 코드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 제품을 심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EMDN 코드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유럽 인증의 파트너인 그 대리인, 유럽 대리인을 잘 선정하셔야지 됩니다. 저희 기업은 유럽 대리인으로 오빌리스라는 기관을 선정해서 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제 유럽 대리인을 오빌리스로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오빌리스를 하고 있는데 유럽 대리인 선택은 좀 신중하게 또 잘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럽 대리인을 한번 선정하면 그 이후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유럽 대리인은 잘 선정하시고 저한테 오빌리스를 추천하겠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좀 그래서 좀 믿을 수 있는 유럽 대리인 그리고 좀 소통이 잘 되는 유럽 대리인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당장이라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사이넥스에서도 이런 유럽 대리인 사업이 이게 저희가 1년에 내는 비용이 거의 1,000만 원 이상인데 유럽 대리 우리 이제 시장이 한 1,000기업 정도 되거든요. 1,000만 원에 100기업만 하더라도 얼마일까요? 그 시장이 상당히 많은 비용의 어떠한 시장이 유럽 대리인 시장인데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유럽 대리인들이 해외에 있는 유럽 대리인들 이제 우리랑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와 소통도 어려운 여러 가지 유럽 대리인들하고 소통하면서 업무를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 제가 다니면서 한국 대표 유럽 대리인 좀 만들어주면 되게 업무할 때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유럽 대리인 잘 하시고 아까 SRN 넘버를 받을 때 유럽 대리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고 이 유럽 대리인을 등록하면 SRN 발행 전에 유럽 대리인이 나 이 기업의 유럽 대리인이 맞아라는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 SRN 넘버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SRN 넘버를 안 발행했어요. 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SRN 넘버를 발행해야 돼. 그래서 신청을 하면 또 유럽 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거의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이제 신청을 겨우 할 수 있게 되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거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청 단계 이제 그 앞에는 이제 프리패레이션 단계고요. 그래서 가이던스에 따라서 기술 문서를 잘 작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전에 유럽에 대리인도 잘 준비하고 유다메드에다가 기업에 대한 등록도 잘 했으면 좋겠다가 이제 프리패레이션 단계고요. 신청 단계에서는 승인 기관을 잘 선택하셔야지 됩니다. 이 유로파 사이트에 난도라는 이제 페이지가 있는데 이거는 유럽의 승인 기관의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법률 단위로 이제 서치, 컨트롤 단위별로 서치 이렇게 되는데 법률 단위로 서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MDR 여기 93422C가 MDD죠. 그리고 여기 보면 98 여기서 MDR로 클릭을 하면 MDR 30를 줄 수 있는 Notified Body라는 기관들이 이렇게 리스트업이 됩니다. 지금 현재 51개의 기관이 지금 MDR 승인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승인 기관마다 여러분의 기업에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기를 승인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승인 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권한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찾아가지고 MB랑 예약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승인을 줄 수 없는데요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MB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MB를 선택할 때 신청 단계에서 우리 미리 이 난도의 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느 기업이 한국에 있는 어느 기업이 우리 기업에다가 인증을 줄 수 있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시면 MDA 코드가 있는데 이거는 액티브 디바이스고요. MDN 코드는 non 액티브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티브 디바이스면 이 MDN 코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데 이 MDN 코드가 있어야 되고요. non 액티브 디바이스면 MDN 코드가 이렇게 리스트 여기 들어가서 승인 기간을 클릭하면 그 승인 기간에 가지고 있는 코드들이 있는데 코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 MDA, MDN 코드뿐만 아니라 MDS와 MDT 코드도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MDS는요. 이제 특정한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에 대한 수평 코드고 MDT는 제조 관련된 코드예요. 그래서 저희 기관은 저희 이제 DR잼은 이 방사선 기기인 이 번호와 그리고 이제 머시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수평 코드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 부품들 그리고 패킹하고
레이블링 하는 부분, 그리고 인스톨레이션 하는 제조와 관련된 수평 코드가 심사원이 이 코드가 있어야지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이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 기관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는 여러분이 신청하는 심사기관에서 심사원이 이런 코드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서, 한국에 심사원이 있는데 한국의 심사원의 코드가 요거를 갖고 있으면 아, 한국인한테 심사를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코드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 심사기관을 선택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까 MDA 코드, MDS, MDT 코드 이런 것들이 저희 기관에는 이런 코드가 저희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코드가 잘 갖고 있는 기관을 선정했고요. 그래서 지금 MDR 허가를 받으면 의료기기에 어떠한 자국의 한국이나 우리 이제 한국이겠죠. 한국에 아까 기술문서 심사를 어세스먼트라고 그랬고 그거를 심사할 수 있는 사람을 어세서라고 했는데 이 어세서가 여기 해당되는 코드가 있으면 한국의 자국의 심사원이 한국에서 어세스먼트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TD 도큐먼트 어세스먼트 할 때 이 퀄리피케이션, 우리 기업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 코드가 퀄리피케이션이 한국의 자국의 심사원한테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오디터가 있는데 오디터 이제 우리 QMS 심사를 할 때 오디터의 퀄리피케이션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 어세스먼트는 MD 자격이 필요합니다. 닥터 자격이 필요해서 한국의 그 기관이 그 승인 기관이 MD까지 있어서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까지 할 수 있으면 땡큐인데 지금은 이제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 하는 기관이 거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이게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까지 어세스먼트를 한국에서 하는 기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확인하셔서 아, 우리 제품이 어떠한 장비인데 어떠한 기관에 그 테크니컬 도큐먼트에 대한 어세서가 한국에 심사원이 있다더라, 어세서가 있다더라,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 어세서가 있다더라. 그러면 1차적으로는 어세스먼트를 할 때 되게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 심사원이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이제 한국에 심사원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한국에 어세서가 없으면 결국에는 해외에 있는 그 여러 가지의 그 지사들 중에 그 자격, 퀄리피케이션이 있는 어세서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이제 기술문서 심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문서를 보내고 그 사람이 기술문서를 보고 이제 코멘트를 준단 말이에요. 저희는 DMV가 당연히 이제 다행히도 다 있어서 코멘트를 받으면 저희가 그 심사원을 초대해서 이게 어떠한 의미로 보완을 냈는지가 디스커션을 하고 그게 따라서 보완을 할 수 있어서 보완을 할 때 용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외에 있는 어세서고 그 어세서가 서류로서 뭔가 이렇게 텍스트로 뭔가 코멘트를 주고 그걸 받아서 저희가 뭔가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국의 어떠한 자국어로 한국어로 뭔가 심사를 할 수 있는 어세서가 있다라는 것은 되게 큰 베네핏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관을 잘 선택하셔서 심사기관을 잘 선택하셔서 심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이제 많이 관심이 드는 그러면 어세스먼트하고 그렇게 이제 심사를 신청하고 나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면 어세스먼트하고 이제 TR 단계에서 이제 기술문서 심사를 하겠죠. 좀 다른 게 어세스먼트는 그 저희가 제출한 기술문서를 심사하는 것을 어세스먼트라고 하고 TR은 테크니컬 리뷰는 이 어세서가 우리 기업의 테크니컬 도큐먼트를 어세스먼트를 한 이후에 레포트를 본사에 올리면 그 본사의 리뷰어가 이 어세서가 어세스먼트를 잘했는지를 보는 심사여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면 뭔가 코멘트가 나올 건데 이제 저희가 좀 딥한 내용 말고 좀 가볍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뭐 이제 디바이스 디스크립션, 스펙이나 이런 것들,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저희가 보면 기술문서에 디바이스 디스크립션이라는 문서가 있고 그 안에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든 유저빌리티든 되게 많은 매뉴얼이든 여러 가지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기술 문서의 의료기기에 대한 설명 부분이 있는데 디바이스 디스크립션의 설명 부분과 IFU, 매뉴얼의 설명 부분과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의 설명 부분과 이런 것들이 통일을 해야 되는데 문서마다 설명에 대한 부분이 다르고 스펙이 다르고 뭔가가 다르는 부분이 심사를 할 때마다 여러 번 발견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문서를 만들고 또 수정하다가 수정하게 하면 막 그냥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만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문서 여러 가지 문서들에 대한 설명의 통일성을 갖춰라, 스펙에 대한 통일성을 갖춰라는 부분이 자주 이제 언급되어서 저희가 제출할 때는 한번 전체적으로 보는 그 전체적으로 이게 맞춰졌는지에 대한 리뷰를 하고 이제 제출을 하도록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환자 및 사용자 접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원재료를 모두 기재하라고. 그래서 디바이스 디스크립션에 저희가 환자 접촉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환자가 접촉할 수 있는 혹은 사용자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라 라는 지시를 받았고 보완을 받았고, 그래서 디바이스 디스크립션에 이런 것들 보완하고 바이오 컴피티빌리티에 이제 맞춰서 보완해서 저희가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러 디바이스 테이블 내에 비교하는 장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차이점에 대한 영향을 기술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질문을 보니까 임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C 인증을 할 때 우리 유사 장비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들 임상 없이 그런 결론을 맺을 수 있으면 임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뮬러 디바이스와 우리 장비의 디퍼런스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스펙으로 봤을 때 A 장비 그리고 우리 장비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테크니컬적으로 어떠한 영향성이 있는지, 그 영향성은 어떠한 논문이나 어떠한 자료로서 커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되어야지 임상을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설명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공하지 못해서 장비와 어떤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라고 하는 보완을 받았고요. 디바이스 디스크립션에 시뮬러 디바이스 테이블이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고, 그게 저희가 시뮬러 디바이스와 우리 장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클리니컬 포지티브 임팩에서 우리가 그 임상학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까지 분석을 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제 큰 차이가 없다, 이제 유사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및 액세서리를 포함한 자세한 구성 변경을 명확하게 설명해라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도 보여드렸던 엑스레이 시스템이다 보니까 별의별의 옵션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간단한 옵션이 아니라 그 하나의 여러 가지 옵션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옵션이 어떻게 조합돼서 어떻게 제품화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옵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도식화 테이블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디바이스 디스크립션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과 같이 공통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떠한 지적사항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아주 쉬운 GSPR 23.2 이거는 그 IFU에 대한 GSPR이죠.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저희가 메인 레이블만 제출했는데 하위 시스템에 있는 레이블까지도 식별해서 GSPR을 준수해라 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SPR 23.2에 라벨링하는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라벨을 제작했고, 그리고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섭 시스템에 대한 레이블까지 다 포함해서 GSPR의 준수사항을 확인하였고 그걸로 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IF가 영어로만 제공되는 게 많은데 영어 말고 그런 여러 나라에다가 판매되고 있으면 여러 나라의 어떠한 언어로 랭귀지로 IFU를 제공할 건지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를 제공해라. 그러니까 영어 그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번역해서 이제 그 국가의 어떤 언어의 그 매뉴얼을 제공할 거냐에 대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유럽의 가이던스에 보면 그 랭귀지 가이던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 가이던스에 보면 이 국가마다
IFU는 영어로도 괜찮은지, 혹은 그 자국의 언어의 그 IF가 필요한지, 또 테크니컬 도큐먼트는 영어로 작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 자국의 문서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국가의 그 장비를 팔 때 이 가이던스에 따라서 IFU를 제공하는 형태의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프로세스를 이제 제출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패스를 했고요. 그래서 그 IF에 대한 랭귀지에 대한 요구 사항들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설계하고요, 그 매니팩처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 기존의 MDD에서 최초 제품이 아니라 MDD를 받았다가 MDR로 전환하면서 이제 이 제품에 대한 기원들, 히스토리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어떻게 개발됐고 어떻게 설계 변경이 돼서 현재 제출하는 테크니컬 도큐먼트는 어떤 버전의 제품인지에 대해서 특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기기에 적용된 설계 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명확하지 않게 문서화되지 않았다, 그게 지적되었고, 그래서 C 인증을 받은 이후에 설계 연도 및 기기에 적용된 변경 사항들의 목록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 기존에 허가받은 이후에 어떤 변경 사항으로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히스토리, 이제 디자인 체인지에 대한 히스토리 문서를 제공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버전이 어떠한 버전으로 제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최초 개발은 어떻게 했고 그 이후에 설계 변경은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어떤 버전이 시장에 팔리고 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 수 있는 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체 정보가 이제 명확하게 문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 그 MB에다가 신청을 할 때 그 서플라이어, 크리티컬 서플라이어라고 중요한 서플라이어들은 공장 심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뿐만 아니라 주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실제로 그 기업에 찾아가서 공장 심사를 하게 되는데, 공장 심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크리티컬 서플라이어들이 이제 ISO 13485로 승인을 받았다든지 우리가 사후에 서플라이어에 대한 오디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MB에서 우리 공장 심사를 할 때 크리티컬 서플라이어를 이제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 그래서 이 기업을 공장 심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MB에다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 크리티컬 서플라이어를 리스트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신청했었던 신청서에 크리티컬 서플라이어랑 우리가 지금 공정도를 제출하거든요. 공정도의 크리티컬 서플라이어와 상이한 거죠. 자, 그래서 공급업체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이런 코멘트를 받았고, 그래서 제조 공정도의 크리티컬 서플라이어와 QRF가 이제 저희 그 DMV 같은 경우는 신청서를 QRF라고 하거든요. QRF하고 이제 통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체로부터 DOC나 C 인증서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이 기업은 잘 관리되고 있는 기업이니까 니네들이 공장 심사할 필요가 없고, 뭔가 이 부품에 대해서는 니네 MB가 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 및 제조에서 공정 중 검사에 대한 문서가 명확하지 않다. 설계하고 이제 제조에서 공정에 대한 문서, 수익 검사나 공정 검사, 최종 검사나 뭐 기준서나 이런 것들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제출이 제대로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수익검사, 공정검사, 최종검사, 기준서, 양식, 그리고 실제로 검사했었던 한 세트를 영문으로 작성해서 저희가 이제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요, 리스크 아이디하고 이제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면 베리피케이션까지 하는데, 기존에는 FMA 테이블에다가 베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서 아이디 넘버만 썼다면 MDR에서는 실제로 베리피케이션이 됐는지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의 레포트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스크 아이디하고 베리피케이션하고 이게 추적성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정리돼서 이 번호가 마칭되고 이거에 따라서 이게 베리피케이션 됐는지가 확인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인이 안 돼서 추적성을 확인하는 게 필요해서 FMA 테이블 내에 이런 번호들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는 작업을 잘 해서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각도, 서베리티 값이 어떻게 했을 때 서베리티 값이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기준이
사례로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사례로서 설명이 되지 않아서 이 심각도에 대한 어떠한 사례로서 심각도가 어떻게 사고 났을 때 이게 서비리티 값이 몇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라라는 지적. 그리고 발생 빈도는 왜 이 발생 빈도가 이 값을 갖는지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문서화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라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생 빈도와 심각성을 상정하기 위한 실제 발생된 고객 불만을 바탕으로 발생 빈도와 심각성에 대한 기준을 산정을 다시 해서 다시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위험관리 보고서에 우리 이제 잔여 위험에 대해서 검토 기록이 이제 잔여 위험, 리스크 컨트롤하면 잔여 위험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MDR은요 리스크를 as far as possible로 줄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acceptable 영역으로 떨어지면 그게 끝이 아니라 acceptable 영역으로 떨어지고 나서 리스크를 as far as possible로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 추가적인 노력이요. 이제 리스크 컨트롤 이후에 매뉴얼에다가 주의하라 이런 부분에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해라는 문구가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위험 이후에 그 잔여 위험을 더 줄이기 위한 어떠한 사항들이 추적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위험을 더 줄이기 위해서 억셉터블 영역이지만 위험을 더 줄이기 위한 매뉴얼 주의 문구를 매뉴얼에 넣는 내용을 이제 다 추가하였고 그 사항을 FMA에다가 이제 기재하는 형태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에서는요, 우리 이제 그 전임상 프리 클리니컬 스터디에서 데이터 요약 및 데이터 결론 외에도 데이트에 대한 설계, 전체 그 전체 테스트 또는 연구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어떠한 설명이 안 된다. 니네가 임상에 대한 어떠한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분석되고 이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된 공인 성적서에 대해서 테스트 프로토콜하고요. 그다음 크리티컬 리뷰. 자, 이런 거죠. 우리 제품의 구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 테스트를 어떤 구성으로만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구성에서는 테스트가 되는지 어떻게 테스트가 됐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크리티컬 리뷰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이게 다 포괄한다라는 걸 설명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저희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제출했는데 8100이 2-2 가이던스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조업체 안전성 보고서와 위험 간의 뭐 상호작용에 대해서 의견해서 이제 요거는 뭐 가압 시험이라든 온스터 시험이라든 이런 것들을 해서 베리피케이션을 했습니다. 베리피케이션이네요.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자, 마지막인데요.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동등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 내용을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에 넣었고요. 특히나 요 가이던스 요게 새로 2020-5에 대해서 이큐벌런트에 대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폼이거든요. 이 폼에서 우리 기존 디바이스와 우리 디바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건 어떤 이유로 이큐발런트하다라는 이유를 여기다가 적게 되어 있고요. 모든 항목들이 이큐발런트하다라고 하면 임상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이큐발런트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큐발런트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겠죠. 그 대안이 이제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우리가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하는 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존의 장비와 동일하다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임상 프로토콜 이제 문헌 검사 프로토콜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리트러처 서치 프로토콜을 잘 만들어서 피코 키워드를 이용하고 어떠한 소스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치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임상 배경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여기서 피코 키워드가 어떤 이유로 선정됐는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PSUR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방법론으로 PMS 활동을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PMS를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PMS 심사 때 저희는 최근 1년 거의 데이터를 PMS로 레포트했는데 이제 최년 5년의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해서 5년의 데이터를 저희가 해서 PMS 레포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안전 장치에 대해서 그 환자의 안전이나 장치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조사한 그 문제점이 있잖아요. PMS 레포트에 이런 문제점이 고객의 불만으로 접수됐다라고 했을 때 이런 고객의 불만이 환자의 안전이나 장치 설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그게 영향을 끼쳤으면 카파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게 카파로서 제품이 어떻게 개선됐다라는 내용들 반영했고요. 이 PMS는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1497 하나의 우리 프로덕션 앤 포스트 프로덕션 액티비티를 활용해서 저희는 PMS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 PMS 레포트를 만들어서 제출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어진 시간보다 제가 좀 더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 단계에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신청 단계에서는 좀 뭘 고려했으면 좋겠는지, 신청 이후에 기술 문서를 심사하고, 그리고 이제 어세스먼트를 하고 TR을 할 때 코멘트들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좀 공유해 드렸습니다. 예, 이후에 Q&A 이제 질문사항이 있으면 Q&A를 통해서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